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심화이론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근대 발전기 경제사 파트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개항 이후에 정치사와 경제사가 마무리됐고요. 이 시간에는 사회사하고요, 문화사, 개항 이후에 사회문화사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근대 발전기의 그 개항 이후의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신분제도의 폐지에 있었습니다. 신분제 폐지죠. 자, 여기 잠깐 봅시다. 뭐냐면은 개항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정치 면에서는 기존에 전제군주제 있죠. 이 전제군주제를 뭘로 바꾸자라고 하냐면은 입헌군주제로 바꾸자라고 하는 부분하고요. 경제 면에서는 토지 중심의 봉건적인 경제 구조를 근대 자본주의 경제로 바꾸자. 그 다음에 사회면에서는 양반 중심의 봉건적인 신분제도 있죠. 이 신분제를 타파하고 국민 평등의 시민사회로 바꾸자. 그런데 문화면에서는 성리학 일변도의 문화죠. 성리학 중심의 문화를 타파하고 서구의 근대 문화를 받아들이자. 문화를 수용을 하자. 이걸 이렇게 바꾸려는 움직임이었죠. 그러니까 정치 면에서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면에서 이거를 지키자 고집했었던 거 이건 뭔가요? 위정척사입니다. 위정척사 사상가들은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렇게 바꾸자라고 하는 거죠. 이건 뭔가요? 개화 사상이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걸 이렇게 바꾸려는 노력이에요, 노력. 그런 노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됐다 안 됐다라고 하는 걸 보자는 건 아니고요. 이런 움직임 또는 뭐 이러한 또 꿈틀거림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전제군주제를 그러면 입헌군주제로 하기 위한 이러한 움직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 첫 번째 나온 것이 뭔가요? 갑신정변이에요. 1884년 우리나라 최초의 정치개혁운동입니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했었던 갑신정변은 입헌군주제로의 개혁 작업이었는데 실패로 끝났죠. 이거 외에도 애국개몽운동단체였던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단체도 있었어요. 이런 단체들은 정치면에서 전제군주제를 뭘로 고치자? 입헌군주제로 고치자라고 하는 거죠. 물론 잘 되진 않았습니다. 경제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토지 중심의 봉건적인 경제구조를 타파하고 근데 자본주의 경제로 바꿔보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죠. 개항 이후에 바로 우리가 앞 시간입니다. 바로 앞강에서 있던 근대 경제편이었어요. 근대 상업, 산업, 금융 이런 자본의 성장이 있었냐 없었냐라고 하는 거죠. 있었어요. 근데 상업 또 산업 분야에서 금융, 은행입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근대 자본주의 경제 건설을 위한 움직임이었었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정리할 사회문화부입니다. 양반 중심의 봉건적인 신분제를 타파하고 국민평등의 시민사회로 바꾸기 위한 움직임은 종교단체에서 제일 먼저 나옵니다. 천주교, 또 천주교에 대한 반발에 나왔던 통학, 서학에 대한 반대라고 했죠. 통학이라든가. 그러면 이제 기독교도 있습니다. 기독교. 천주교, 통학, 기독교 이 종교단체의 공통된 사상이 뭔지 아시죠? 평등 사상입니다. 평등. 이러한 움직임은요. 나중에 정치운동에서 그대로 또 반영이 되죠. 예를 들어서 갑신정변, 또 통학농민운동, 그렇죠? 갑신정변과 통학농민운동의 공통된 사상이 뭔지 아세요? 역시 평등입니다. 문벌 폐지, 이른바 신분제 폐지예요. 근데 갑신정변 실패했죠. 1894년에 통학농민운동도 실패로 끝났죠. 그렇죠? 비록 실패했지만
이때 이런 거 주장은 나중에 어디에 반영이 됐냐면은 갑오개혁 때 반영이 됐죠. 그래서 갑오개혁 때 와서 비로소 신분제도가 되세요. 폐지가 됐습니다. 사, 민, 평, 등이 된 거죠. 신분제 폐지예요. 근데 문서상 법적으로 신분제도가 폐지했다는 얘기지 관습상 신분제도가 폐지했다라고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병운동의 한계에서 봤었잖아요. 1차 을미의병 때에 바로 유인석이가 반항하는 평민의병장을 죽인 사실이 있잖아요. 처형한 사실이 있었죠. 그때 1895년인데 이건 1894년이고 여하튼 신분제도는 갑오개혁 때 폐지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폐지가 된 이후에 하층민들의 의식 지위 향상에 크게 기여했었던 단체가 있었습니다. 독립협회죠. 독립협회의 어떤 사상이냐면 3대 사상에서 자유민권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독립협회 3대 사상, 자유민권 사상은 곧 민주주의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독립협회 자유민권 사상의 결과 민중의식이 어땠어요? 신장이 된 거죠. 실제로 민중의식의 신장의 사례들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교재에 507쪽에 보시면은 507쪽에 맨 밑에 한번 봅시다. 맨 밑에. 독립협회 그 민권운동 있죠. 이 자유민권운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자유민권운동의 결과물이 뒷장에 나와 있나요? 508쪽에 맨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관민공동에서 위에서 넷째 줄입니다. 관민공동회에서 천민 출신 박성춘이 연사로 나섰다. 밑에 사료에 있습니다. 백정이라면 가장 천시했던 계층이었죠. 근데 관민공동회 연단에 올라가서 연설을 한단 말이에요. 나는 대한의 가장 천한 사람이고 무지 몰각합니다. 그러나 충분 애국의 뜻은 대강 알고 있습니다. 이에 이국 편민의 길인즉 어찌고찌 하는 거 있죠? 이런 분들 옛날 같으면 이거 생각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또 만민공동에서 시전상인 쌀장수 현덕호라는 사람이 있죠. 쌀장수 일개 장사꾼이 만민공동의 회장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거는 바로 독립협회의 자유민권 사상의 결과물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독립협회도 나름 한계도 있었죠. 조선사회에서의 시민혁명의 가능성을 부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민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회를 이런 사회로 바꾸려는 움직임, 노력이 있어서 없어서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여기서 보자는 거죠. 개항 이후에. 자, 한편 성리학 중심의 문화를, 성리학 일변도의 문화를 타파하고요. 서구의 근대 문화를 수용하는데 서양의 것이다, 서구의 문화다 해서 무조건 다 수용하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뭐냐? 이로운 것만 받아들이자. 취사선택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화의 방향은 사자성어로 이렇게 됐죠. 뭐요? 동, 도, 서, 기다라고 있습니다. 동도서기. 도는 정신문화를 얘기합니다. 도는 동양의 것이다 두고, 즉 정신문화는 동양의 것이다 두고 기술문화는 서양의 것을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거죠. 이로운 것만 받아들이자. 즉 취사선택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중국과 일본에서도 비슷한 게 있죠. 중국에서는 중채서용이라고 있습니다. 중채서용. 중국의 개화운동의 방향이죠. 즉 몸뚱아리는 중국의 것이다 두고 기술은 서양의 것을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도 혼, 양제입니다. 혼은 일본의 것이다 두고 그 다음에 양제, 제 기술은 서양의 것을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양 삼국의 이 내용들 보면 어찌 보면 좀 절름발이식의 개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걸 뜯어 고쳐야 되는데, 그렇지? 이걸 뜯어 고쳐야 되는데 동양 삼국은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걸 뜯어 고치자, 이걸 뜯어 고치려고 했던 나라는 일본이었습니다. 그것이 1868년에 뭘 나왔죠? 메이지 유신호 나왔죠. 입헌 군주제로의 정치 개혁이에요.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성공했죠. 그래서 야 이거 좋다. 이거를 모델로 하자 해서 이 나라 조선에서는 1884년에 갑신정변이 일어났었습니다. 일본에 이거를 모델로 한 잘 됐나요? 잘 되지 않았죠. 중국 가겠습니다. 중국도 1898년에 무술년에 무술변법 또는 변법 경장운동이라고 그래요. 변법은 법을 바꾼다는 거예요. 체제를 바꾼다는 거예요. 역시 일본의 메이지유신을 모델로 한. 근데 두 나라 다 어땠어요? 실패하고 여기만 성공한 거죠. 이런 과정입니다. 그럼 돌아와서 우리 한국사에서 이제 근대 문화를 수용하는데 정신 문화는 우리 거에 두고 서구의 기술 문화를 받아들이려고 했다는데 과연 어떤 것들이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보기 전에 508쪽에 잠깐 좀 사회사에서 빠진 내용을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08쪽에 보시면 개항 이후의 생활 모습의 변화가 있습니다. 의식 그리고 뒤로 가시면은 주 의식주에 있어서의 개항 이후의 생활 모습의 변화인데 이거는 뭐하고 비교해서 보시냐면은 뒤에서 따로 보겠습니다만 일제하에서의 생활 모습의 변화가 있어요. 즉 일제하에서의 생활 모습의 변화인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개항 이후의 생활 모습 변화인지 이것만 좀 비교해서 구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식주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개화의 반응이 늦은 분야는 뭐냐 그러면 주입니다. 주택 부분이 가장 늦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나머지는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09조로 넘어가면 국외 이주동포의 증가는 언제부터 본격화됐냐 그러면 19세기입니다. 그러니까 19세기하고 이주동포의 증가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19세기는 아시다시피 어느 시기예요? 세도정치입니다. 3대 63년간에 걸친 세도정치라고 그랬죠. 순조, 헌종, 철종에서 안동김씨, 또 풍양조씨, 또 안동김씨, 제차 여기서 세 시기에 걸친 시기적으로 보면 63년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제 민생과 관련된 분야에 따라 한다면은 이 시기 때 뭐가 있었어요? 삼정문란입니다. 즉 전정과 군정과 환공의 문란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국내에서는 견디지 못하고 해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것이 간도, 연해주, 미국, 멕시코, 일본도 갑니다. 해외 각지로 가는 거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일제 강점기로 들어가가지고 또 항일운동에 어떤 그 군자금을 모금한다거나 또 거기서 조직을 만들어서 단체를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전개한다거나 항일운동을 전개한다거나 이러한 운동을 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외 이주동포는 19세기라고 하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근대 문화사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도 서기의 그런 방향에서 전개됐다라고 하는 서양의 기술 수용 과정을 밑에 세 번째 칸에서 한번 봅시다. 1860년대, 70, 80, 90년대 가지고 각 시기별로 나와 있습니다. 60년대 때는 흥선대원군 집권기입니다. 자, 흥선대원군 집권기 때는요,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추진한다고 그랬죠. 통상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지 서구의 기술 차단하겠다라고 하는 쇄국의 의미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따라서 19세기 흥선대원군 집권기 때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위해서 그러니까 열강의 침략을 대비하기 위해서 중국을 통해서 서구의 무기, 주로 이제 군사적인 부분이죠. 무기 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항 이후에는 무기 외에 산업 기술 수용에도 관심을 갖고 있었고요. 80년대 가면 이제 본격적인 정부의 개화 정책이 추진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개화 정책이 추진이 되면서 여기에 또 반대하는 위정척사 운동도 나왔죠. 홍제학의 만원척사소라든가 이만손의 영남 만인소라든가 이런 것도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개화 정책의 일환에서 80년대 때 자, 서구의 기계, 기술 도입, 또 기술자 초빙 등등 이런 것들이 80년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고종과 민비에 의한 개화 정책이 한참 추진이 됐던 시기예요. 90년대 때 가면은 배워만 올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가르치자 제도 개혁을 통해 가지고
서양의 문물들을 받아들이자 해서 1894년 갑오개혁 때 교육입국조서가 설치가 되고 반포가 되고 교육입국조서의 후속 조치로 각종 관리학교들이 많이 설립이 됐었던 것이죠. 그래서 개항 이후부터 해가지고 꾸준히 서양의 과학기술 문화를 받아들이려는 움직임, 꿈틀거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들여왔는지, 어떤 걸 받아왔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교재 513조로 가겠습니다. 서양의 근대 기술 수용에 직접적인 계기가 된 사건은 청해, 영선사와 일본의 조사 시찰단, 옛날에 신사유람단이라고도 했죠. 얘네들이 갔다가 온 것이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거꾸로 서양의 근대 기술 도입에 중요한 계기가 된 사건을 쓰라 그러면 이걸 쓰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영선사하고요. 조사 시찰단의 파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받아들였던 걸 한번 볼까요? 병원들이 있죠. 그 중에 최초의 왕립식 서양병원, 즉 서양식 병원 얘기합니다. 나중에 제중원으로 고쳤습니다. 1885년에 광해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광제원, 세브란스, 대한의원, 자해의원 등이 있죠. 건축에서는 19세기 서양식 건축이죠. 독립문, 프랑스 개선문을 모방한 거고요. 명동성당, 중세 고딕 양식을 모방한 겁니다. 덕숭의 석조전이 있죠. 이거는 르네상스식 건축 양식이에요. 첨탑, 첨두아치, 이런 것들 있죠.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인쇄시설의 최초의 관립인쇄소, 방문국, 최초의 민간 출판사, 광인사, 그리고 전환국, 화폐주조죠. 그 다음에 기기창, 무기 제조 완청입니다. 영선사 건의로 설치가 됐다 그랬죠. 영선사는 청나라 양무운동대 때에 파견했었던 유학생단이죠. 청나라 양무운동은 우리나라의 개화운동을 얘기합니다. 서양 양자예요. 서양의 과학기술을 받아들이자. 그러니까 중국사에서 얘기하는 개화운동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이 양운동은 텐진에서요. 천진이요. 중국의 텐진에서 기기국이라는 관청을 두고 주로 이제 무기죠. 무기 제조 여기에 역점을 두고 전개했던 개화운동입니다. 이때 이제 김윤식을 중심으로 정부의 개화정책 때 1880년대 때입니다. 33명을 보냈단 말이에요. 33명. 근데 1년 만에 돌아왔죠. 이유는 수준을 못 따라갔고 또는 유학 자금 문제, 돈 문제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1881년에 귀국을 해가지고 바로 얘네를 그래도 이제 그동안 배운 게 있을 거 아닙니까? 1년 만에 1년 동안 배운 걸 토대로 해가지고 기기창이라는 관청을 둡니다. 그래서 무기 제조 관청으로 만들어지는데 이 기기창은 바로 청나라 양문동의 기기국을 답습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1883년이 되겠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514쪽에 최초의 전신 시설은요, 서울 인천입니다. 우편에서는 갑신정변 우편이 업무가 중단되죠. 이 1884년에 갑신정변 때요, 우체국, 우정국이죠. 지금 우체국 아닙니까? 우정국 개국 축하 연회 때 갑신정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갑신정변으로 우정 업무는 중단이 됐어요. 그러다 이제 제3차 개혁, 을미개혁 때 재개가 됐던 것이죠. 여러분들 우정 업무 그러면 누구를 개혁하시려고 했던가요? 홍영식을 기억을 하십시오. 청해 양문동 당시에 영선사를 파견했다라면은 일본에는 뭘 파견했나요? 조사 시찰단, 신사유람단 얘기라고요. 또 3번에 걸쳐 누가 하죠? 수신사 갑니다. 이거는 일본에다가 파견한 거고요. 미국에다가는 뭘 파견했어요? 보빙사 또는 보빙사절단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미국에 파견했던 시찰단입니다. 이때 보빙사의 일원으로 갔던 홍영식이 미국 가서 미국의 제도, 산업시설 중에서 제도에 가장 감흥을 받았던 것이 뭐냐면은 우정업무입니다. 우정업무. 그래서 보빙사절단으로 갔다 온 이후에 홍영식이 고종에게 건의해가지고 만든 것이 우체국이에요.
근데 그 지금 오픈식 날, 개국식 날, 이제 문을 여는 날 뭐가 터졌어요? 바로 갑신정변이 터져서 문을 못 열게 된 거죠. 그리고 한 10년 후에 1895년 제3차 을미개혁 때 제기가 됐습니다. 우정업무, 우편업무가 제기가 됐던 것이죠. 1900년에 만국 우편연합에 가입을 해요. 외국과의 우편 교환이 이제 이루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하는 최초로 경복궁입니다. 경복궁. 그 다음에 교통시설에만 전차와 철도가 있죠. 전차는 서대문 청량리 간의 최초로 운영됩니다. 청량리 홍릉입니다. 이거는 이제 경복궁에서 청량리까지 홍릉 고종의 무덤 아닙니까? 고종. 그래서 이제 그 고종의 무덤이 무덤 이제 참배할 때 편하게 왔다 갔다 기차 타고 다니라 해가지고 최초 이제 서대문 청량리 간에 설치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철도에서는 거의 철도는 누가 독점했다고 그랬어요? 일본입니다. 열강 이권 침탈에서 보면 철도는 군사적인 목적에서 일본이 다 독점했었다. 자, 경부선 일본, 경인선 미국이 가져갔다가 일본이라 팔아먹었어요. 경의선 의주 프랑스가 가져갔다가 일본에다 팔아먹었죠. 경원선 원산입니다. 이건 애초부터 일본입니다. 하여튼 철도는 죄다 최종적으로 누구? 일본이 장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경인선이라든가 그다음에 경부선, 경의선 등등에서 나와 있죠. 물론 군용, 군사적인 목적화해서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교육으로 가겠습니다. 근대 문화에서 자, 우리나라 근대 교육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 하면 1880년대에 개화운동에 일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민족 교육을 목적으로 실시한 게 아니라 개화운동에 일환해서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사립학교 원산학사입니다. 평민 자제를 대상으로 문, 무 교육을 담당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삼국시대 때 한번 봤었습니다만은 교육시설에서 문, 교육시설에서 문 더하기 무 더하기 평민 자제들이 입학했던 교육시설이 있어요. 글 공부도 하고 무술 공부도 하고 평민 자제가 입학했던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이 어디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5세기 고구려에 경당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6세기 신라에 뭐가 있었죠? 화랑도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19세기 1883년입니다. 19세기 뭐가 있어? 원산 학사가 있죠. 이것들은 전부 다 뭐냐 하면은 이 세 가지 이 요건을 충족했던 교육시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같은 해입니다. 1883년에 동문학. 이거는 영어 강습기관입니다. 몇 년이요? 1883년입니다. 왜 1883년이냐 그러면 구미 제국과의 최초의 조약이 조미 수호통상 조약이었습니다. 몇 년인가요? 1882년이에요. 자, 1882년에 바로 미국과의 수교 조약 이후에 이제 외국어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듬해에 동문학을 설치했던 겁니다. 요즘에 영어 학원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최초의 관립학교가 있습니다. 원산학사는요, 사립학교예요. 최초의 근대 사립학교고 최초의 근대 관립학교는 바로 밑에 유경고원이에요. 1886년입니다. 근데 1894년에 폐교가 됩니다. 왜냐하면 근대 교육에는 어긋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근대 교육에 어긋나냐면 입학 자격에 보면은 상류층 자제들로 제한하거든요. 이건 이제 신분제도의 모순이 남아있죠. 그래서 1894년에 폐교가 됐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갑오개혁 때 교육 입국조서가 있습니다. 1895년에 고종의 교육 입국조서는 1895년입니다. 교육에 대한 고종의 어떤 그 견해를 밝힌 특별 담화문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교육국조서에 교육의 3대 지표를 명시해 놓습니다. 지, 덕, 체, 양입니다. 양, 기를 양자죠. 기를 양. 지양, 덕, 양, 체, 양입니다.
지덕체를 갖춘 전인교육입니다. 전인교육. 전인교육, 온전한 인간, 완벽한 인간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교육의 3대 지표가 교육입조서에서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입국조서 후속 조치로 각종 학교들이 많이 만들어지죠. 밑에 봅시다. 밑에 보시면은 초등학교, 소학교죠. 뭐 중등학교, 외국학교 이런 학교들이 많이 설립이 됐다. 상공학교, 의학교 등이. 근데 그와 같이 이 시기 때에 사립학교들도 있죠. 밑에 사립학교를 보시면은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기독교 계통의 학교하고요, 민족주의 계통의 학교가 있습니다. 즉 기독교 계통의 학교라면은 요즘 미션 스쿨들이죠. 지금 현재까지 학교들이 명맥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배제학당에서 뭐 신흥학교, 기전여학교 등등이 있고요. 또 민족주의자에 대한 학교는 밑에 보성학교에서 대성오산학교, 대성학교, 오산학교는 신민회와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이런 학교들입니다. 구분을 좀 하시는데 기독교 계통의 학교는 선교가 목적이 우선. 그리고 민족주의자에 대한 학교는 민족교육이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만 좀 구분을 좀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 교육은 바로 숭실학교입니다. 숭실학교. 지금 숭실대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910년에 대학부가 설치가 된 이화학당도 있습니다. 고등교육이 실시가 되는 것이죠. 자, 뒤에 516쪽에 국학운동을 하겠습니다. 국학. 뭘 국학이라고 그래요? 국어, 국사입니다. 그 나라의 가장 기본이 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어와 국사를 얘기하는데 국학운동이라고 그래요. 그 원류는 실학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실학의 3대 성격에서 민족주의적이다 그렇죠. 우리 민족 문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국계몽운동의 일환으로서 국학운동의 원류는 실학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국사와 국어 분야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중에 국사 분야에서 하나 먼저 봅시다. 신채호 있죠. 1908년에 독사실론을 저술해서 민족주의 역사학의 연구 방향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민족주의 역사학의 연구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 단위의 역사입니다. 우리 민족, 한민족, 일본 민족, 중국 민족 단위의 역사 연구의 방향을 제시한 책이에요. 신채호의 독사실론이 되겠습니다. 자, 국어 연구에서는 서유견문 하나만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서유견문 그럼 국한문체 보급에 크게 기여하였다라고 이제 의의를 두는데요. 이 서유견문 기행문입니다. 근데 단순히 육일준이요. 서양에 갔다 와서 쓴 기행문은 아니고요. 서양의 근대를 보고 우리의 근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써놓은 근대화의 방약서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죠. 자, 뒤로 나갑시다. 문학 분야에서의 개양 이후의 새로운 경향을 좀 살펴봅시다. 신소설 있죠. 언문일체 문장을 썼다라고 하는데 이 언문일체는 뭐예요? 순한글이라는 겁니다. 순한글. 그래서 신소설, 대표적인 이인직, 뭐 혈은우, 귀의성, 뭐 이해조의 자유정 등등의 작품이 있습니다. 신채시로서는 최남선이 1908년 그가 이제 창간한 거죠. 소년지에 게재한 해에게서 소년에게 신채시입니다. 기존의 형식을 탑한 거죠. 해에게서 소년에게 할 때는 태양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바다 해자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번역문학 있죠. 여러 가지 번역문학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철로 역적, 이솝 이야기, 로빈슨 표류기, 걸리버 여행기 등이 있는데요. 이 번역문학에 긍정적인 시각도 있죠. 그러나 그 긍정적인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좀 강했어요. 이거는 나중에 외국 문화를 무분별하게 수입 소개하면서 바로 식민지 문화의 터전을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한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번역문학의 양면성이 되겠죠. 예술계에서는요, 음악과 연극과 뒤에 미술 이 분야에 있어서의 변화 상황입니다. 음악 분야에서 한번 봅시다. 창가. 창가는 요즘의 유행가입니다. 신식 노래예요. 신식 노래. 유행가죠. 그러니까 당시의 분위기가 반영되어 있죠. 독립가, 권학가, 학문을 권장하는 거죠. 애국가, 한양가, 수도 한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연극 분야에서는 바로 두 번째 봐요.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극장 원각사입니다. 원각사. 여기서 은색의 치악산 뭐 이런 작품이 공연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연극 분야에서는 원각산을 봐두시고요. 뒤에 518쪽 가시다. 미술 분야에서 보시면은 서양 화가와 동양 화가를 혼동하지 마십시다. 이게 가끔 이게 뒤집어져서 이제 서술형 문장에서 나오는데 안중식 동양화, 고이동, 이중섭, 소 그림으로 유명한 이중섭, 소 서양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악, 미술 그리고 이제 어떤 연극 분야에서의 개항 이후에 두드러진 특징만 좀 하나씩 살펴보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개항 이후에 종교단체의 활동이 있습니다. 이 특정 종교의 특징적인 활동 내용만 좀 매치를 시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천주교. 천주교의 포교의 자유는 1886년입니다. 조프 수호조약이에요. 그리고 경향신문을 간행해서 민중 계몽운동을 전개했으며 개신교, 기독교를 얘기합니다. 이 개신교 활동 내용에서 밑에 쭉 보시면은 세 번째 한번 봅시다. 선교 과정에서 한글 복음, 미신 타파, 남녀 평등 사상의 보급, 근대 문명의 속에 등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만은 학교에서도 기독교 계통의 학교, 이건 이제 선교가 주된 목적이지 민족 교육이 주된 목적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배지학당이나 이학당 이런 학교의 설립이. 그 다음에 동학 있죠. 나중에 천도교로 개명을 했습니다. 왜 개명했냐면 두 번째 봅시다. 동학교도이자 친일파 이용구가 뭘 만들었어요? 일진회를 조직합니다. 일진회를 조직을 해서 누가? 이용구. 일진회 예하단체로서 시천교를 조직을 해요. 종교단체입니다. 그래서 시천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를? 동학을 흡수를 하려고 그래요. 동학을 흡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배경에서 누가? 손병희죠. 손병희가 1905년 12월에 동학의 정통을 계승하자 해서 천도교로 명칭을 바꿉니다. 그래서 천도교로 개칭을 해서 맥을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천도교 기관지도 있죠. 만세보라고 하는 기관지도 있고요. 출판사, 보성사도 있고요. 각종 잡지를 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손병희는 2대 교주가 누구였죠? 최시영 있죠. 최시영의 바로 최시영 다음을 이었던 3대 교주고요. 1대 교주가 누구였죠? 최재우가 되겠죠. 최재우가 이제 1864년에 혹세무민의제로 처형이 되고 그 다음에 최시영이 이제 보훈에서 1880년대 재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3대 교주가 손병희입니다. 손병희의 사위 중에 어린이 운동을 전개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방정환이 있죠. 이 방정환이 손병희의 사위예요. 그래서 이 어린이 운동을 전개했던 종교단체 그러면 주로 천도교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위와 장인과의 관계를 이해를 좀 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일단 동학은 천도교 이렇게 바뀌었고요. 뒤로 와서 대종교 좀 보겠습니다. 나철 오기요. 오정암살단을 조직했던 나철 오기요입니다. 대종교 옆에 대종교 기에서 천신교기라고 합니다. 원방각이겠죠. 원은 둥글 원, 방 모방자입니다. 네모난 거죠. 방, 각 삼각형이죠. 각 원방각기. 그래서 이게 대종교의 기인데 천신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줄 보면 대종교에 많은 애국지사들이 가담하여 간도, 연해주 등 해외 항일운동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으며 민족적 입장을 강조하고 항일운동에 적극 참여했었다. 특히 해외 항일운동에서 주된 활동을 전개합니다. 간도, 만주에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청산리 전투라든가 뭐 여기에 이제 주축부대 김좌진의 북로 군정소군이 있습니다. 이 북로 군정소군은 중강단이라는 단체가 확대가 된 건데요. 그 중강단의 모체가 대종교예요. 대종교에서 혼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강단, 뭐 대한정의단, 대한군정부, 북로군정소군 이렇게 계속 명칭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 중에 북로군정소군이 1920년 10월 김좌진의 청산리 전투에서 이겼던 일본을 쳤던 그 전투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무장항일운동에
그 배후에는 거의 대종교가 개입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교계에서는 박은식의 유교 구신론 하나만 기억합시다. 이 박은식, 백암박은식입니다. 한국 통사와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를 썼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2대 대통령을 역임했었죠. 그리고 한국 통사,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외에 유교 구신론이 있습니다. 성리학이 너무 고리타분하다. 실천적 기능이 부족하다. 그래서 양명학으로 개명을 하고요. 그 자신이 박은식이 양명학적인 즉 실천적인 유교 정신의 회복을 강조하면서 쓴 책. 이게 뭔가요? 유교 구신론이 있었습니다. 그럼 박은식의 유교 구신론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불교계의 개혁운동, 실천성을 강조했던 개혁운동을 제창했던 사람이 그 밑에 누구죠? 한용운입니다. 조선 불교 유신론이 있었다. 그래서 불교계의 유신론, 불교계에 있어서의 유신론을 제창했던 사람이 만에 한용운이었다고 한다면은 유교계의 유신론을 제창했던 사람이 백암 박은식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유교 구신론의 일부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불교 유신론의 일부 내용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서 봐두십시오.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원불교가 있습니다. 소태산 박중빈이 1916년에 창시했었던 종교입니다. 이 원불교는 전라북도 익산에 지금 원광대학교가 그 원불교 재단이에요. 영광에서 창시가 됐습니다만 현재는 익산 쪽을 근거로 해서 교세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불교에서는 다른 종교 운동 단체와의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개간, 저축 등 어떤 경제 구운동을 전개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줄이 있죠. 그래서 원불교의 활동 내용까지 해서 종교계 개항 이후에 각종 다방면에서 표현한 내용 중에서 종교계의 표현한 내용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개항 이후에 우리가 정리했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사, 즉 근대 발전계 태동기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바로 발전기가 되겠죠. 그 다음 시간은 일제 강점기로 들어가는 식민 통치 있죠. 이 부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